일본에서는 한국 원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집을 사지 않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돈이 없다라는 거죠. 한국하고 일본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일본에서도요, 지방에 가면 대단히 넓은 단독주택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는 자민당 정권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자민당 정권은 특히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농가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사시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넓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심이죠. 도쿄, 오사카, 나고야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상업적인 기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회사도 많고 결국은 땅이 모자라게 됐다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의 도쿄에서는 굉장한 부자들도 좁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바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쿄의 땅값이 미국 전체의 땅값을 웃돈다, 이러한 시기가 1991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에 바블이 붕괴되었어요. 일본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바블 그 시절 아무래도 주거적인 질보다 양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질이 좋은 주거지, 단독주택이나 맨션, 한국에서 말하면 아파트죠,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살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야만이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떨어져도 비싼 가격으로 맨션이나 단독주택을 판매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하여서 양에서 질적인 변화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빈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요, 900만 호 정도가 현재 빈집입니다. 그리고 그중 40% 정도는요, 아예 반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어 있는 실상인데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사를 갔는데 원래 살고 있었던 집을 팔려고 해도 인구 감소 살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많이 부진화된 그런 지역도 많습니다. 사실 인구가 10,000명 이하가 되면요, 인프라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팔고 싶은데 안 팔리고 그냥 가져가시라라는 집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유지비가 들어가고요, 세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해체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무료로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빈집뱅크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거래되는 빈집은요, 말하자면 좋은 지역의 빈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뱅크에 내놔도 절대 거래가 안 되는 그러한 빈집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빈집 매칭 사이트라는 곳이 또 있어가지고요, 이곳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냥 애플리케이션이고, 거기에 내놓고 싶은 빈집을 올리면 그것을 받고 싶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둘이서 결정하여서 이게 무료로 넘긴다라든가 100엔으로 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여서 빈집뱅크보다 훨씬 싸게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주변의 환경
환경이 안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거래가 바로바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지자체에서는요, 한국 안에 빈집을 해체시켜주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00% 개인이 해체 비용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에서 계속 빈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집을 사면 아무래도 세금도 들어가고 보유세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임대로 계속 집을 바꿔가면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또 새로운 좋은 주거 환경을 얻을 수가 있고 사는 재미도 있다. 이러한 일본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하고 거기서 50km 정도 떨어진 교외라고 할까? 1시간 이내에 도심으로 출근할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집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같은 집이라고 하면 2배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심에서 괜찮은 맨션 15억 원 정도, 교외에서 비슷한 맨션은 5억 정도로 살 수가 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도심에서 5억 정도의 단독주택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일본에서 그것이 교외이면 2억 5천만 정도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옥션이 요새 많이 팔린다. 이 억라는 것은 1억 엔을 말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15억 원을 말합니다. 서울의 중심지는 일본의 2배, 3배 비쌉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15억 원 정도의 맨션이라고 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맨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이 35년간의 모기지론 이런 것으로 사는 일본인들이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부동산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도 맨션 가격이 요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요,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리하기 때문에 맨션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맨션을 저금리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억 정도의 맨션이라고 해도요,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해서 한 달에 한국 원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변동금리이면 0.5%라든가 고정금리도 일본은 2% 정도.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비싼 맨션을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원자재가 요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건축비가 인상되었고 또 엔조 때문에 그러한 원자재를 살 때 엔을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택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 3가지 요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세 제도가 있고 전세 제도 때문에 갭 투자라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분양 후 건축, 이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 프리미엄라는 것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모든 것이 없는 거죠. 먼저 기본은 선건축 그 분양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프리미엄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먼저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축비의 부담 때문에 건축회사들은 아주 대규모 맨션 단지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5개, 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 제도가 없고 모두 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바블이 붕괴되어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볼 때 공통점이 무엇일까? 혹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본의 바블이 시작된 것은 1985년이었습니다. 프라자 합의라고 하여서 미국하고 일본이 반일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무역 수지를 볼 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엔의 환율을 $1에 240엔 정도였던 것이 갑자기 120엔 정도가 돼버려 가지고 2배로 엔고가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일본 경제는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러나 거기에 은행이 처음은 큰일 났다라고 하여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낮춰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일본에서 돈이 많아져 가지고 거품이 엄청나게 생기고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부동산도 많이 사고 그리고 주식도 부동산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화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버블을 완전히 부셔버리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너무 빨리 인상시킨 것입니다. 0.25% 혹은 0.5%씩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사이에 기준금리가 6%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된 많은 일본인들이 이제 땅을 사지 않게 된 거죠. 그것으로 거품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는 정책을 실패하지 않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첨단 기술화에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IT, AI 부분에서 선두를 다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멈춘다면 인구 감소 가속도가 지금 한국에 붙었기 때문에 일본처럼 경제적인 불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선진적인 기술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것을 유지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본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역시 인구가 특히 지방에서 많이 감소하고 여러 지자체가 소멸 수준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방에 가면 한국도요.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거의 사라진 것이 일본과 한국의 많은 지방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거는 공통점이고 그리고 심각합니다. 일본은 2010년 대비 2040년까지 10,000명 이하가 되는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 50% 정도가 된다. 이러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첨성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확산이 되었는데요. 그게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는요,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없다. 혹은 500만 명 정도밖에 없다. 그러나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거는 역시 선진 기술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실패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공통점에서는 역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한국하고 일본에서 실버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까?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도요, 잘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본이 하고 있는 실버 정책의 장단점을 많이 연구하여서 한국은 좋았던 부분은 수용하고 안 좋은 부분은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한국도 요새는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돈만 주면 아이를 낳는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요새는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연령층에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들이 자신의 도시에 오도록 온갖 노력을 하고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다. 살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도시 만들기, 마을 만들기를 많은 도시가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 조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제 아이를 낳고 거기서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선진국의 공통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